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산골 폐가에서의 소름 끼치는 괴담. 강원도 시골만큼 폐가가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에 대한 소문은 학업에 지친 우리 고이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소재였고 삽시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에겐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 대한 소문이 매우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전국의 강원도 시골만큼 폐가가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중학교 남학생 둘이 그곳에 갔다가 한 명은 며칠간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몸져 누웠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소문은 실어증에 걸렸던 아이가 마을 어르신 칠순잔치에 고기를 잔뜩 댔던 중 벌떡 일어나 귀신이야. 그곳에 귀신이 있어. 하며 소리치며 뛰쳐나가면서 퍼졌다. 그리고 그 집 가족은 이틀 후 황급히 이사를 갔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어 200명의 못 미치는 적은 학생 수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마을 전체의 이야기 소재였으니 2, 3일이 지나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죽자 이번에는 어른들이 나서 그곳에 가는 것을 말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이란 두려움보다 강하다. 결국은 한밤중에 고등학생 넷이 갔다가 정신을 잃은 한 명을 업고 살려달라 외치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의 밝은 밤이었다. 난 살려달라 외치는 목소리에 눈을 떴고 이어서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달려 나와 문을 열었고 나도 일어나 문 앞에 찾아온 3학년 선배들을 봤다.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방 이불 위에 눕히고 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기절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30분이 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마을 이장님 외 마을 50에서 60 정도 되신 어르신들과 학교 선생님들도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셔서 난 어머니와 쓰러진 그 선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나보고 피곤할 테니 자라고 하였지만 벽 너머로 들리는 어른들의 말에 집중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워 피곤할 틈이 없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장님의 화난 목소리에 선배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저흰 아무것도 못 봤어요. 갑자기 성규가 어딜 들어가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리치다가 쓰러졌어요. 또 다른 선배가 말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방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혔어요. 그리고 모두가 침묵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절로 문이 닫히다니 누굴 보았느냐? 이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일 날이 밝은 대로 확인해 봄세. 그런데 그 아이 상태는 어떤가? 갑자기 내가 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떤 아줌마가 뛰어들어왔다. 나는 큰 잘못을 하다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성규야. 아이고 우리 성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성규 선배의 어머니처럼 보였다. 나는 살짝 자리를 피해주고 머쓱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그 문제의 폐가를 바라봤다. 저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때 나는 그 폐가의 좁은 마당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사람의 그림자이다. 귀신이 그림자가 있을까? 저건 분명 사람의 그림자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리였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눈이 달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난 겁에 질려 바위 눌린 듯 몸이 굳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들 선배를 둘러싸서 상태를 물어보는 동안 나는 그 덕에 간신히 창문에서 고개를 돌리고 간신히 숨을 몰아 쉬었다. 그 과정이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른다. 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에는 어른들은 이미 모두 나갔다. 어머니는 그제야 하얗게 질린 내 얼굴을 보았는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나서야 진정이 됐다.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통해 그 폐가를 바라봤다. 선생님들을 제외한 새벽에 모였던 어르신들이 폐가를 향해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어른들은 망설임 없이 폐가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몇몇은 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안에 누가 무엇이 있을까? 난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뛰쳐나왔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어른들은 금세 뭐 볼 것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내일 아침에 태워버리도록 합시다. 이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듯 가볍게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모두들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였고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를 보고 다가왔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언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단다. 거긴 아주 오래전부터 주인이 없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제가 어제 사람 그림자를 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내게 빠르게 다가와 어깨를 잡고 마을 어른들 등 뒤로 돌았다. 사람 그림자를 봤다니? 분명 사람 모양의 그림자였어요. 언제? 어제 말이에요. 어른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말씀 나누실 때 제 방에 있는 창문으로 폐가 쪽을 쳐다봤는데 달빛에 어떤 그림자를 봤어요. 그게 전부냐? 네. 아, 네, 분명 사람 형태의 그림자였어요. 아버지는 등 뒤를 힐끔 보더니 내게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어차피 이틀 뒤에 불타 없어질 집이다. 큰 소란 만들지 말자꾸나. 집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도 다른 곳으로 떠날 터이고. 나는 우리 집 근처라 괜스레 불편하고 아무런 소란 없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럼 당장 오늘 태워 없애자고 해봐요. 이미 이틀 뒤로 결정이 났다. 아버지 등 너머로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숨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간첩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말 많아진 나를 의아한 듯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내 손을 끌고 집으로 앞서 걸었다. 나는 많이 남은 질문을 포기한 채 아버지를 따라갔다. 뭔가 이상하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미쳤다. 단지 사람을 보고 놀라서 그렇게 되었을까? 나병에 걸린 사람일까? 혹시나 귀신이 아닐까? 험난한 산골이나 여러 사고로 죽고 산에서 실종되는 사람도 종종 있으니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의 영혼. 결국 난 그날 새벽에 조용히 잠에서 깨어나 집을 나왔다. 폐가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음침하게 보였다. 폐가와 우리 집 사이에 서서 불 꺼진 집을 돌아보니 음침하기가 폐가와 다를 바 없었다. 폐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누군가 숨어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귀신일까? 내가 왜 그것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타리 입구에 한 발을 내딛기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역시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걸까? 어둑어둑하니 별빛과 달빛조차 이곳은 피해가는 듯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그제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깨달으며 곧바로 뒤돌아 집을 향해 뛰어갔다. 겁 많은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야?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금세 숨이 가빠져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니 역시나 폐가처럼 보였다. 방금 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섰던 순간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몸서리쳤다. 그리고 다시 폐가 쪽으로 슬쩍 뒤돌아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사람이다. 분명 사람이다. 성인 남자 한 명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인 마냥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폐가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폐가 뒤편에 숨어들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아까 들어갔던 남자가 무엇인가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조금 걷다가 다시 어깨에 둘러매는 것을 보니 검은 천으로 쌓인 보따리는 꽤 무거워 보였다. 같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감싼 걸 보니 그제야 간첩이라는 생각은 사라졌다. 나는 숨죽여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눈을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엎드려 숨죽였다. 어느 정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 뒤에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다시 폐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아까와 같은 소름 돋는 느낌은 없었고 어린 나이의 객기와 호기심만 남아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알 수 없는 끔찍한 악취와 함께 복도와 양쪽에 두 개의 방문이 보였다. 가까운 방부터 열어보기로 하고 살짝 열려있는 우측의 첫 번째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누군가 방금 이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이불이 깔려 있었다. 나는 복도 끝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을 향해 걸어갔다. 아마도 이 방에서부터 쥐가 풍기는 듯했다. 똥 냄새가 나는 듯하면서도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문을 열려다가 허공을 더듬는 내 손은 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끔찍한 어둠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에 손을 가져다 대며 불을 켤 스위치를 찾아 더듬었다. 스위치는 만져지지 않았고 너무 오래된 집이라 전기도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내 발걸음은 멈췄지만 발걸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그 어두운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다 무언가에 부딪혀 쓰러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옥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방구석으로 기어가 다리를 모아 웅크리고 누웠다. 이제 이 끔찍한 어둠만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았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내가 숨은 방문 앞에서 소리가 멈추고 손전등의 한 줄기 빛이 내가 있는 방을 갈랐다. 그 빛은 구원의 빛이 아닌 두려운 한 줄기 빛이었다. 내게 다가온 공포는 간첩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아니었다. 스쳐가는 빗줄기에 비추어진 내 머리 위 돼지고기처럼 갈고리에 걸려있는 사람들. 흘러내리는 피와 오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제야 엉덩이와 손끝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느껴졌다. 바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팔다리가 널려 있었다. 나는 눈조차 감지 못하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이 지옥을 생생히 받아들였다. 남자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방문 앞에 있던 팔다리와 머리를 주워 보따리에 싸서 방에서 나갔다. 어둠이 찾아오자 멈췄던 숨을 들이쉬었다. 악취가 코와 목구멍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구토를 했고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비틀거리며 뛰쳐나가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자리에서 시체를 안고 있는 내 모습에 눈이 마주친 듯했지만 시체엔 두 눈이 없었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켜며 그곳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렸다. 또다시 집과 폐가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쯤 나는 집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멈춰섰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방금 빠져나온 지옥 같은 방에서 나를 찾던 눈동자처럼 소름 끼쳐 보였다. 문득 떠올랐다. 낮에 폐가에서 나오던 이장님과 아버지의 얼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던 아버지의 표정. 그 괜찮냐는 말보다 무엇을 보았냐며 강하게 다그치던 어른들의 표정. 아마 이런 무수한 의문들이 나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집을 바라보니 이제는 그 집조차 폐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TV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까 보았던 그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9시경 강원도에서 두 눈이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체 내부에서 주요 장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장기매매범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고 창밖을 보니 폐가는 불에 타고 있었다. 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내 앞에서 TV를 보며 앉아있던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이번에도 눈을 마주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두 남자의 눈을 다시 바라봤다. 그 눈동자는 인간도 짐승도 아닌 마치 생명 없는 유리 구슬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고 머릿속엔 계속해서 불길한 생각이 맴돌았다. 아버지와 옆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TV에 눈을 고정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눈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남자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군. 그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시선이 이상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를 넘어서는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나는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거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내가 잘 아는 사람도 그렇다고 정확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그저 두 눈만이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아버지와 남자는 그대로 그 형체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멈춰 섰다. 푸르스름한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입에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와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했었다. 내가 본 것을 잊지 마라. 형체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섬뜩하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있는 순간 넌 내 앞에 다시 서게 될 거다. 형체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멈출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참았다. 눈을 떴을 때 형체는 사라지고 아버지와 남자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을 빠져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폐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폐가는 불타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어두운 밤이면 거실 구석에서 보았던 형체가 내 꿈속을 맴돌았고 푸르스름한 눈동자가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그 형체는 날마다 나타나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본 것을 잊지 마라. 나는 점점 무언가에 홀린 듯 미쳐갔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가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난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해 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모두들 내가 그날 폐가에서 무언가를 보고 미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학교에서 나를 찾아오는 이도 없었고 나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을에선 나는 그저 귀신에 홀린 아이일 뿐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르고 마을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도 떠났다. 폐가는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사건은 마을에서 잊혀진 전설로 남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형체가 남긴 말이 아직도 내 귀를 맴돈다. 내가 본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본 그 모든 것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나의 환영이었을까? 하지만 그 형체는 매일 밤 내 꿈에 나타나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악몽. 나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죽어서라도 잊고 싶었던 그 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눈을 감으면 마치 방금 전 일처럼 나의 감은 두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가학적인 폭력과 치욕스러운 행위들이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나에게 자행되었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망가진 육체는 급기야 나의 정신마저 잠식해갔다. 나는 꿈속에서조차 아득해지는 정신의 끝을 놓은 채 심연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해 나갔다. 어둡고 깊은 심연의 나락 그 안에서 나는 몇 번이고 간절하게 되뇌었다. 나는 언제까지 과거의 악령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 손목 위에 수없이 그어진 흉터들과 폭행으로 일그러진 두개골. 그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나를 이 병원으로 가장한 작은 배 안에서 홀로 표류하게 만든 이유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외상후유증에 따른 정신분열증.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피해자였다.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조금만 덜 폐쇄적이었다면, 어쩌면 누군가에겐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지도 모를 순간들이 나를 철저히 파괴해버렸다. 내 인생의 치명적인 생채기가 되어버린 그 나날들. 한 사람의 이름이 또다시 내 머릿속에 강하게 메아리쳐온다. 곽철루.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아로새겨져 있는 그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식은땀을 쏟아냈다.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는 나에겐 전지전능한 신이었고 또한 악마였다. 군대라는 이름의 조직과 환경 속에서 그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남자였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강력한 통솔력. 부대 내의 그 누구도 그를 거역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군인의 표상이었다. 간부들조차 그의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능력과 부대 밖에서 그가 지닌 사회적 인맥을 두려워해 병장에 불과한 곽철우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곽 병장에게 맡기면 확실해. 곽 병장 아버지가 A동의 유명한 조폭이라던데. 박소령이 곽 병장 아버지가 보낸 양주 보고 껌뻑 죽었다지. 그는 마치 소설 속 엄석대처럼 부대를 완벽히 장악했고 병장이 되던 순간부터 부대 내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신은 유독 나에게는 철저히 피와 눈물로 점철된 악마로 변해버렸다. 입대 초부터 이유를 들어 나를 끝까지 질기게 괴롭혔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왜 나처럼 하찮은 일병을 괴롭혔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다른 고참들도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는 유독 나에게 더 가혹했다.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진 그에게 내가 가진 학벌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편모스라에서 자란 그에게 유복한 내 가족이 불만이었을까? 조금 굼뜨고 느린 내 행동이 능력자로 불리던 그에게 바보같이 보였을까? 아니면 그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순간에 들어온 내가 본보기로 당하는 것뿐이었을까?
어떤 이유를 대봐도 그것이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가혹 행위들의 이유라기엔 너무 초라했다. 파괴신. 수없이 부러진 강목들과 빗자루들. 내 엉덩이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이 든 순간에도 그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멈출 줄을 몰랐다.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그는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나를 때리거나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며 2리터가 넘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내무실 청소를 하는 날이면 남은 치약을 통째로 짜서 내게 먹였고 매일 밤 그의 야간 근무 시간이면 깨워서 맞는 일은 흔했다. 밥을 먹으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복부를 강하게 얻어맞고 그 충격으로 쏟아진 토사물들은 그가 나에게 강제로 먹게 했다. 더럽힌 바닥은 내가 치워야 한다며 걸레나 빗자루가 아닌 혀로 토사물을 핥아 먹어야 한다는 잔혹한 단서를 그에게는 붙여놨다. 그는 몹시도 엄격하여 지시한 모든 가혹 행위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휴가를 나가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를 강제로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간부들조차 그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할 만큼 그는 내게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그가 내 가족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머릿속에 고착화될 정도였다. 그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잔악무도했다. 다른 이들은 겨우 6개월만 참으면 된다며 나를 위로했다. 군대란 곳이 원래 그렇다며 조금 심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도 곽철우가 나타나면 가해자로 돌아서 그에게 동조했다. 내 정강이를 차거나 바닥을 닦던 걸레를 내 입에 물린다. 내게 약을 건네주던 고참도 곽철우 앞에서는 1.5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채워와 내 입을 강제로 벌리며 그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에 바빴다. 종종 곽철우가 나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고 네 위로 내 밑으로 전체 집합이라 말할 때는 나는 철저히 고립되어야 했다.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겐 더 지옥 같은 3개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결정적인 사고가 터졌다. 모처럼 기분이 좋아진 곽철우가 PX에서 간식을 사주겠다며 나와 부대원 3명을 대동했던 날 그는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지난 휴가 때 여대생과의 잠자리 이야기를 거창하게 쏟아냈다. 나는 조금이나마 나은 군 생활을 꿈꾸었지만 그것은 역시 허황된 바람일 뿐이었다. 그가 갑작스레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해왔다. 그에게 맞아 부러진 이빨 사이로 새어나온 쩝쩝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안면, 목, 복부에 그의 주먹이 차례로 꽂혔다. 먹고 있던 만두가 목에 걸렸다. 당면과 밀가루가 나의 기도를 막았고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다. 바닥에 누워 꺽꺽거리는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더욱 모진 매질이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러진 갈비뼈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빠져가지고 이 새끼가 빨리 못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마, 개새끼야. 죽고 싶어. 내 얼굴은 흘러내린 피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바랐다. 차라리 죽고 싶다. 날 죽여줘. 더는 견딜 수 없어.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고 평온해지고 싶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 다시 평온한 내 삶을 되찾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곽철루가 없는 군 생활 같은 조금 덜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지독한 폭력에서 벗어나 더는 맞지 않아도 되는 곳, 더는 괴롭힘 당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내 바람이 너무도 간절해서였을까? 나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그의 소나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군수도 통합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내 몸의 절반은 이미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힘들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호흡곤란에 따른 뇌중추 일부 마비. 의학적 병명은 더 길었지만 요점은 숨을 오랫동안 쉬지 못해 뇌세포 및 기능에 일부의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곽철우로 대변되는 그 가혹한 폭력이었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드디어 나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훈련소에서 6주를 보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 조치까지는 4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휠체어에 앉은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부대장은 어머니에게 식사 중 단순 질식사고에 의한 장애라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내 몸 구석구석에 남은 상처와 멍을 보며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군은 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말로 재조사를 거부했다.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국방부 앞에서 작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몸이 좋지 않던 아버지는 그 와중에 뇌경색이 악화되어 군 간부와 신랑이 중 쓰러졌고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셨다.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의 눈물,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눈물. 나는 울고 싶었지만 이미 눈물샘조차 내 통제 밖이었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더 나를 괴롭힌 것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곽철루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매일 밤 꿈을 통해 내게 나타났다. 꿈속에서의 모든 일은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도 나는 슬픔에 찬 상태로 꿈속에서 그에게 구타당했다. 꿈속의 곽철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부러뜨리고 그 사진으로 내 머리를 찍어내렸다. 결국 나는 꿈조차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한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 수 없었다. 10번에 걸친 자살 시도로 어머니를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결국 나의 병원비로 쓰였고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크나큰 상실감에 빠져야만 했다. 사고 후 외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분열증. 현재 내 침대 아래쪽에 적힌 병명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 새하얀 병실에서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삶이라는 이름의 지옥 한가운데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다. 짧은 생을 돌아본 끝에 문득 곽철로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또다시 극심한 공포심의 발작 증세가 나타나 온몸이 떨려왔다. 302호 환자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진정제 30mg 투여하고 지난번처럼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잘 묶어둬. 간호사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팔목으로 무언가가 쑤셔 넣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이 다시 아득해짐을 느꼈다. 잠이 몰려오는 것 같다. 나는 채 새어나오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외쳤다. 그만해. 다시 잠들고 싶지 않아. 또 그곳으로 끌려갈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다. 제대로 구사되지 않는 내 목소리는 목 안에서 사라져갔다. 정신이 몽롱해져갔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또 그곳으로 끌려가 꿈속에서 그에게 매질을 당하겠지. 눈이 감겼다. 의식이 희미해져갔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군 입대 이후 머리가 그토록 맑게 느껴진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아주 긴 수면 이후 모든 것이 활기차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곽철루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사고 이후 왼쪽 다리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고요함이 계속 이어졌다.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깼나 보네요. 이번엔 약이 세게 들어가서 이틀 만에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나는 그 목소리가 곽철루가 아님에 반가웠고 그의 말대로 이곳이 군대가 아닌 병원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반가웠다. 정신이 온전한 날이 정말 드무네요. 방문할 때마다 의사소통 불가 아니면 발작 상태이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으니 안심하시고 일단 듣고만 계세요.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임에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저희는 송창훈 씨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우고 싶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다들 그것을 감내하며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 발단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송창훈 씨에게 바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죠?
대부분의 고객이 제 말을 그저 미친놈의 헛소리로 치부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린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송창훈 씨가 곽철우를 만나기 전, 아니 그러한 사건 자체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시점으로 돌려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송창훈이 아니야. 내 이름은 곽철우다. 당신은 누구지? 나는 당신 목소리를 처음 듣는데 왜 이리도 익숙하게 느껴지지? 내 말에 남자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긴 뭐 이번이 7번째 방문이다 보니 송창훈 씨인지 곽철우 씨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테이프를 계속 되감고 녹화된 인생 위에 또 새로운 인생을 덮어 씌우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조금은 빈틈이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당신들의 그 강렬한 기억 속에서 나는 그저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할 텐데 나를 기억하다니. 남자의 미소에는 차가운 비린내가 서려 있었다. 뭐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는 첫 방문 시에는 약관에 따라 서명을 받지만 두 번째 방문 이후부터는 간단한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선명하게 적힌 송창훈 씨의, 아니 곽철우 씨의 서명을. 남자는 품에 든 장부를 들어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장부에 나를 끔찍이도 괴롭히던 송창훈의 이름 밑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신들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두 사람은 전생에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였을지도 모르죠. 벌써 7번이나 되돌려보내고 또 되돌려보내도 서로를 갈구하며 결국 만나고야 마는 운명이라니. 멜로드라마도 그런 멜로드라마가 없죠. 왜 하필 두 사람이 만나야 했던 장소가 그곳이었는지. 신의 장난일까요? 남자는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짓걸렸다.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고 테이프는 다시 감길 겁니다. 당신은 또 과거로 돌아갈 것이고 과거로 돌아간 당신은 또다시 송창훈을 괴롭히겠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원래 잔혹한 법입니다. 당신들의 인연은 질기고 질겨서 잘 꼬인 밧줄처럼 서로를 묶어둔 채 조금도 풀릴 생각이 없죠. 의례적인 만남이었지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돌아갈 차례네요. 곽철우 씨, 준비는 되셨겠죠?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될 긴 여정을 잘 치러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복수든 파멸이든 말이죠. 남자는 웃으며 함께 들어온 젊은 남자와 함께 문을 닫고 나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사라진 그 남자의 뒷모습과 함께 문득 내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또다시 꿈속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악마 같은 송창훈과 지옥 같은 내무실이 있는 그곳으로. 나는 온몸이 극도의 공포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정신이 점차 몽롱해졌다.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가? 나는 정신을 차리고 싶었다. 하지만 주위의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지더니 곧바로 어둠이 나를 덮쳐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고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곽철우와 송창훈이라는 이름만은 잊을 수 없었다. 마치 이 끔찍한 기억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내 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들을 둘러싼 기억이 더욱더 나를 짓누르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떠나온 과거의 기억들은 뿌리 깊게 나를 붙잡고 있었고 곽철루라는 존재는 내게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몸부림쳤지만 결국 나를 잡아끄는 것은 그의 존재였다. 그런데 이토록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나를 끌어당기며 깨어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 빛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자 서서히 시야가 열리며 눈앞이 밝아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병실, 그리고 내 손목에 꽁꽁 묶여있는 묶음끈이 눈에 들어왔다. 주위에는 의료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내 맥박을 측정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간호사는 내 상태를 확인하며 진정제 투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진정제를 다시 맞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진정제를 맞으면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둠 속에서는 곽철우가 나타나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나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악몽을 경험해야만 했다. 나는 간호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간호사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차가운 무관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정제를 내 팔에 주입했고 나는 다시금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체념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던 순간 나는 또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곽철루와 송창훈, 그들은 언제나처럼 내 앞에서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몸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단순히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나를 시험이라도 하듯 내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게 했다. 그들이 묻는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마치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그들에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곽철루의 무자비한 폭력과 송창훈의 공포스러운 존재감. 그들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그들은 더 깊이 내 정신을 파고들었다. 내가 왜 이토록 그들에게 속박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진정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걸까? 이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때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송창훈 씨, 아니 곽철우 씨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저희가 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서늘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는 듯했다. 다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모든 기억을 되감고 다시 조정해 드릴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7번이나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서로를 향한 증오와 원한 때문에 끝내 만나고 마시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직감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겹치며 혼란스러웠지만 내가 그와 함께한 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 남겨진 기억들이 차츰 선명해지며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곽철우 씨, 아니 송창훈 씨.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혹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남자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곽철루를 만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과거를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온 이 지독한 기억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만이 내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좋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기묘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곧 당신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선택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주위가 강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제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조차 내려놓은 채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빛이 사라진 뒤 내가 다시 눈을 뜨자 나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서 있었다. 다시 한번 곽철우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나는 그와 처음 만난 그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에게 지지 않겠다고. 내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복종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곽철우를 응시하며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용기를 끌어올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악몽 속의 존재가 아닌 내가 직접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곽철우는 나를 보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고 곽철우는 점점 뒤로 물러섰다. 이제는 내가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나는 결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내 과거를 드디어 내 손으로 끝낼 수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밝아지며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곽철로의 기억은 더 이상 내게 두려움과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그를 이겨냈고 과거를 극복했다는 사실이 내 안에 깊이 새겨졌다. 간호사가 방에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